자, 73쪽.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업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데, 공업 파트에서는 각 지역별로 어떤 공업이 발달을 했는지, 그리고 공업별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이 발달했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경공업부터 좀 알아보면은, 경공업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복과 관련해서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나오고요. 그리고 섬유 제품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요 생산 지역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의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들, 명품 옷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리고 인천, 대구, 대구 순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생산액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구나 경북의 구미나 그리고 부산, 서울 같은 곳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경공업은 노동력이 중요하다는 거. 노동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말하려고 했지? 경공업이 중요하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60년대 때부터 발전을 해왔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수도권이나 경상도, 그러니까 영남권 일대에 인구가 많은 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여기랑 여기 인구가 많은 쪽에 분포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중소기업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화공업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화공업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보다는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자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얘는 거의 70년대부터 90년대에 성장을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공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1차 금속을 들 수 있는데 1차 금속은 제철을 말해요. 철 만드는 거. 그래서 1차 금속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아무래도 경북의 포항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남의 광양 그리고 울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충남의 당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제철공업 하면은 포광당 이렇게 외우게 돼요. 포광당. 울산은 아무래도 다 들어가니까. 포항, 광양, 당진. 근데 이 제철과 관련해서는 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필요한 자원이 제철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석탄이 중요해. 철광석과 석탄이 중요한데 그래서 철광석과 석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입할 수 있는 해안가에 주로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안가에 철광석이랑 석탄을 만들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건 뭔가요? 제철공업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철이지. 그래서 이 철은 또 한번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동차라던가 배라던가. 그래서 최종 생산품이 철이라는 거. 그래서 다른 공업의 부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금속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석유화학 좀 알아볼게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있고요. 그리고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석유화학인 거고, 이거는 정유인 거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석유를 원료로 한다는 거. 원료가 석유라는 거. 그럼 석유라는 거는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울산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남의 여수, 그리고 충남에 서산이 들어가고, 네 번째 오는 게 충북의 청주예요. 청주 왜 들어가면 청주에 유명한 석유화학 회사가 있죠. LG화학. LG화학이라는 대기업이 딱 있다 보니까 그렇다. 자, 그리고 정유 같은 경우에도 울산이 높고, 그다음이 전남의 여수, 그리고 충남의 서산, 그리고 그다음 오는 게 인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과 정유 같은 경우는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석유를 원유를 수입해 오면은 정유회사가 석유를 걸러줄 거 아니야? 휘발유 나누고 경유 나누고 등유 나눠. 그다음에 찌꺼기를 이제 석유화학공사로 보내는 거지. 그럼 그 찌꺼기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뭐 옷감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공업들은 주로 계열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얘네들끼리 같이 연관지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열화되어 있는 걸로. 그리고 대기업의 비중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울여서 순으로 간다. 울여서. 그래서 울산, 전남, 충남 순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대기업의 비중이 높겠죠. 대기업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 자동차는 역시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한 조립형 공업이고, 좀 계열화가 되어 있는 공업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계열화는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차체를 만들고 바퀴를 만드는 공장, 핸들 만드는 공장, 시트 만드는 공장, 얘네들이 다 같이 모여 있다는 거지. 같이 모여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동차는 울산, 또 울산 또 나오죠. 그리고 경기도의 화성, 그리고 광주광역시, 그리고 충남의 아산, 그리고 뭐 인천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포인트는 일단 울산에는 현대 자동차가 있죠. 경기도 화성에도 현대 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라도 쪽에 있는 광주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는 광주는 진짜 자동차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기아 자동차가 완전히 광주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광주 사람들만 취업을 하게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 하면은 자동차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광주가 그렇고, 아산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남의 아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런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조선공업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드는 건데, 얘는 기타 운송장비라고 불러요. 기타 운송장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조선공업을 말한다. 조선은 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위주로 주로 만들고요. 얘도 역시나 조립을 해야 되고, 계열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품 특성상 해안가에 입지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내륙에서 만들면 배 다 만들어서 어떻게 갖고 갈 거야? 못 갖고 가잖아. 그래서 무조건 바닷가에서 만든다. 그래서 조선공업이 발달한 지역, 또 울산이 1등이고요. 그 다음이 경남의 거제,
그리고 전남에 보면은 목포 근처에 영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암 지역까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포인트는 일단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울산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울산이 모든 중화학공업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제철 같은 경우는 포강당으로 외워주면 되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울여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울산, 경기, 광주, 아산 여기까지. 그리고 조선은 울산하고 경남의 거제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는 원래 거제는 원래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 울산보다. 그런데 이제 거제 쪽으로 이제 배 조선 수주가 별로 안 들어와서 울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화학공업은 이렇게 대기업의 비중이 높고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첨단공업이에요. 자, 이 첨단공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커다란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비싼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첨단공업은 보통 우리가 2000년대 이후부터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요. 작은 거를 만들지만 부가가치가 크다.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은 많은 양의 자본과 자원들을 투입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자원 투입되는 양은 적어. 근데 생산되는 그 제품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는 공업이 첨단공업이라는 거예요. 첨단공업.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자공업을 말하는데, 전자제품 및 컴퓨터 뭐뭐뭐라고 막 떠요. 이게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 그래서 전자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제가 여기 안 써놨네요. 순서가 헷갈리는데 그럼? 어떻게? 어? 네. 순서 헷갈리는데. 잠깐만. 엑셀 자료를 찾아보자.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뭐야? 내가 이거를 정리해놨거든? 수업 이거다. 출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등이 어디냐면은 경기도 화성이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나 전자제품들. 그리고 2등이 충남의 아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등이 경북의 구미인데, 구미 같은 경우에 특히 스마트폰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오는 게 경기도의 이천, 그리고 경기도의 평택. 주요 지역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경기도의 파주, 그리고 충북의 청주까지, 이런 데들을 알아주면 좋은데, 특히 문제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용인까지 하고 싶은데 용인. 자,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가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충남의 아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아산은 같이 천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천안하고 아산 둘 다 전자공업 중에서 LCD 만드는 거, 이런 화면 만드는 거 있지,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구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경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거든. 경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섬유공업 자체가 이제 다른 나라로 많이 이전하고 나니까 그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생산 단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경북의 구미 같은 경우에도 문제 많이 나오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막 광고에도 나오지. 이천의 특산물이 뭐냐 했을 때 막 반도체예요, 광고 못 봤어? 네, 봤어. 자, 평택 같은 경우 화성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LCD 공장들이 많이 생겼대요. 이런 화면 만드는 공장들. 그리고 충북의 청주 하이닉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출하액이 가장 많은 출하액, 즉 생산액 자체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여 살리는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업 발달 단계를 보면은 60년대 때는 경공업 위주로 성장을 하다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중화공업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첨단공업, 전자공업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개뿔 없어. 주요 지역들만 외우면 돼. 경공업은 서울하고 대구, 서울 대구 정도 기억하면 되고, 중화공업, 제철공업은 포강당, 석유화학은 울려서, 자동차는 울산, 경기 화성, 광주, 아산, 그리고 조선은 울산하고 거제,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이거를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 내 친한 후배 중에 수용이라고 있어요. 수용이, 아기천사, 구미청주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 근데 화성이 치고 올라는 바람에 근데 화수용이, 아기천사, 아산천안, 구미청주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처음고 선생님 중에 수용이가 있었어. 윤수용이라고. 그래서 수용이는 아기천사야. 그리고 얘는 구미 출신이고 지금 청주 살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라고 했거든. 근데 그냥 이거를 도별로 봤을 때는 일단 경기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 경기도 말고 다른 데 외워주면 되는 거야. 아산하고 천안, 구미, 청주. 경기도, 아산, 구미, 청주 이렇게만 외워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번 문제 풀어볼게요. 7번 문제. 수학만 풀면 되네. 너무 부담스러워. 다 거의 뭐 틀렸나? 표현이 안 틀려요. 오늘 이렇게 깨끗하냐고. 그냥 푼 거야? 잡긴 잡아. 선생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수능 100일이야? 네, 선생님. 대박이죠. 축하해. 근데 이 축하만 해드릴까요? 너무 슬퍼요. 벌써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어? 이건 뭘까? 버튼 원래 나오는 건가? 수아 영상 올려놓은 거 하나도 안 봤더라. 선생님 아직 안 본 거죠? 언제 보려고 그러지? 오늘 보겠습니다. 가끔 공원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 있는 거 이외의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기타 기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부르냐? 기타 기계는 그냥 제끼고 푸는 거야. 왜요? 이런 거 이해 나왔을 때, 기타 기계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 순서는 제끼고서 나머지 하나로 이렇게 부르는 방식으로 풀어야 돼. 알겠지?
자, 먼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가나는 1차 금속 또는 자동차네. 둘 다 중화공업이지. 네. 그래서 제철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발달했다고요? 1차 금속은 포광당이라고 그랬지. 포광당의 울산. 포광당의 울산. 맞죠? 네. 포항, 광양, 당진. 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 경기, 광주. 네. 그리고 충남의 아산. 이런 데들 기억하라고 했었죠. 포항당도 도를 써야겠다. 경북의 포항, 전남의 광양, 충남의 당진. 이런 데들이야. 자, 먼저 가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 자, 지역을 보고 구별하셔도 돼요. 지역을 보고 이렇게 구분한 방법이 있는 거지. 자, 가를 보니까 자, 추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랑 울산 비중, 충남의 비중이 높은 걸 보고서 여기에다가는 자동차구나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경북, 충남, 전남, 포광당이 나오네. 보고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여기서 의도한 바는 뭐냐? 사업체 수랑 종사자를 보고서 구별하라는 거야. 자, 보면은 가를 보니까 사업체 수가 엄청 많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에 따른 종사자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지. 즉 이거는 사업체 수는 적어. 그리고 이거 사업체 수가 많아.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랑 1차 금속 관련된 회사들이랑 어떤 게 더 많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동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열화된 공업이고 많은 부품이 필요하죠. 그럼 그런 부품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 자동차 업체로 들어가는 거야. 뭐 핸들 만드는 업체, 뭐 시트 만드는 업체, 뭐 기어 보험 만드는 업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랑 관련된 하청업체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업체 수가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조립을 해야 되잖아. 노동력도 많이 필요해. 그에 반면에 1차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어. 현대중공업, 무슨 이제 뭐 포스코 이런 제철소에서 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제철소에 철을 만들 때는 사람이 일일이 철을 막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지. 기계로 다 하잖아. 그래서 이런 1차 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계로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력 필요 없는 거. 자,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에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제철공업이랑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그냥 자본하고 기술력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화공업이긴 하지만 무거운 제품들을 만들긴 하지만 노동력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립형 공업이기 때문에 노동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청업체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하청업체도 많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찾아주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가 자동차인데 여기 경기 안에 들어가는 거 화성을 생각하면 되고 울산 있고 충남에 아산 있다 그랬죠. 아산. 그리고 여기 경북에 여기는 포항이 되겠고 충남에 당진, 전남에 광양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나는 원료를 수입하기에 유리한 항만에 주로 입지하는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적환지 지향형 공업은 항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로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이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철을 생산해. 철을 생산한 다음에 얘를 차에 실어가지고 내륙으로 보내겠지. 자동차 공업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데나 이런 걸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이동할 수 있는 항만에 입지하는 공업을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항구에 입지하는 특성을 가진 공업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적환지 지향형 공업은 원료를 수입해야 되는 거. 즉 석유화학이나
제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맞고요. 자, 가는 나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자동차니까 1차 금속에서 만들어낸 철을 바탕으로 재료로 활용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 자, 가는 나보다 전국 종사자 수와 출하액이 적다. 자, 봤을 때 종사자 수 숫자 자체도 단위 자체도 다르고 사업체 수 단위 자체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하액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자공업이 압도적인 1등이고요. 2등이 뭐냐면 자동차예요. 3등이 석유화학. 이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은 전자공업, 자동차, 석유화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과들은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 수 없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우리랑 다 관련 없잖아. 그래서 출하액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을 충남의 사업체 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이거는 그냥 단위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네.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A가 어디야? 서산, B는 익산이라는 곳이고 C는 광양이죠. 광양. 자,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우리 살펴봤던 것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럼 나머지 하나 고르는 거. 나머지 하나. 짜잘한 거 볼 거 없이 어떤 걸 발달했는지 위주로 보면 됩니다. 수학 ABC만 배치해봐. ABC만. 가는 1차 금속이니까 C 광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식료품이래. 그치? 별거 없는 거 나머지 하나. 그리고 자동차랑 화학 발달되어 있는 여기가 서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충남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가 발달했냐면 전자공업이랑 그리고 자동차 위주로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기는 전자랑 자동차. 자,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발달한 지역이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즉 서당하천이라고 내가 외우라고 했었던 그 지역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랑 석유화학이, 당진은 제철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전자공업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업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산, 여기 전자공업 아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아산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도 전자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양과 여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광양, 여수. 그래서 광양에 해당하는 거는 제철, 여수는 석유화학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이외에 또 경북도 살펴보게 되면은 경북 같은 경우 문제에 많이 나오는 데가 포항과 구미를 들 수 있는데 포항은 제철이, 구미는 전자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 하나 생각하면 되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공업 발달한 지역이고요. 나머지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제철, 즉 여기에 있는 중화공업들을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첨단공업이나 경공업은 주로 발달하고 있지 않다. 전자공업이나 섬유까지 발달하고 있지 않다는 거 조합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조합인데가 없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중화공업이 자동차, 화학, 제철 그리고 조선은 안 만들고 전자공업까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자랑 자동차 위주로, 전남은 제철하고 석유화학만 있고 전자공업 없고, 그리고 경북은 제철하고 전자공업만 있고 석유화학 이런 건 없고, 그리고 경남은 조선만, 울산은 이거 다 하는데 전자공업은 안 하고, 이렇게 보면 되고, 충북 나오면은 어디야? 청주지. 청주는 뭐야? 전자공업도 발달되고 석유화학도 발달돼 있다. 그래서 청주 문제 나오면은 수도권 애들 다 틀려. 우리가 맞추는 거야. 청주 나오면. 자, 보겠습니다. 1번. 다는 호남공업 지역에 위치한다. 호남공업에 위치하는 거는 광양이 되겠죠. 호남으로 치면은 익산. B 익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광양 지역까지 이렇게가 남동이매야. 광양 여수까지 남동이매 공업 지역으로 보면 돼요. 자, 2번. 가는 나보다 수도권과의 최단거리가 가깝다. C하고 A니까 수도권과의 최단거리는 B가 더 가깝겠죠, 여기가. 자, C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업종은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공업이다. 자, C가 1차 금속, 그리고 산업용 기계, 금속 가공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얘는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공업은 자동차나 조선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고. 자, A는 B보다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을 거죠. 자, 가는 A, 가는 B, 가는 C 이거는 아니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정리를 해도 좋고요. 지역별로 정리를 해서 공업은 나오는 데만 나온다 라는 거. 근데 파주 이런 데 나오면은 눈에 틀릴 수도 있겠다. 파주는 뭔데? 파주는 전자. 자, 됐나요? 네. 공업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교통통신과 서비스업. 여기는 문제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업하고 상업 부분은 그냥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쭉쭉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부터 상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어는 맨 처음에 농업했고 그 다음에 공업한 거잖아. 즉 1차 산업한 거고 2차 산업하고 이제 3차 산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상업이라는 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유통활동을 말하게 되는데, 상업을 입지시킬 때는 접근성도 파악을 해야 되고 지가라던가 유동인구, 직접 이익 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상업의 입지를 할 때 적용하는 원리 자체가 중심지의 원리,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 체계할 때도 같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중심지 이론. 자, 이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은 그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하나는 중심지나 상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인 최소 요구치가 필요해. 최소 요구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화의 도달범위인데,
중심지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배후지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요만한 슈퍼를 차릴 때랑 요만한 백화점을 차려. 자, 슈퍼를 한 달 동안 운영하는 데에는 내가 최소한으로 임대료랑 뭐 인건비랑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3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쳐보자.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드는 돈이 300만 원인가? 고정 비용이. 자, 그럼 이거는 최소 요구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달에 운영하기 위한 돈이 300만 원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크겠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할 거야. 이 정도로 최소 요구치의 차이가 나. 최소 요구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한 달에 3억을 벌어야지 유지가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백화점을 잘 안 와.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억밖에 못 벌었어. 그럼 이 백화점 어떻게 될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보다 낮게 형성되게 되면은 중심지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슈퍼를 찾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쪽 동네 사람들이 주로 찾겠죠. 여기랑 가까운 사람들이 이 슈퍼를 찾을 거야. 왜냐하면 이 슈퍼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으면은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슈퍼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자체가 짧아. 넓지가 않아. 반면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개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재화의 도달 범위, 배후지가 넓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간을 돈으로 환산한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만한 네모 한 칸, 네모가 자, 이렇게 네 칸이 있어요. 이 한 칸당 내가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4개 있는 거야. 여기에 치킨집을 차렸어. 그래서 치킨집을 한 달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4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이 한 칸당 100만 원씩 벌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치킨집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이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있는 거야. 자, 반면에 내가 여기에서 오토바이가 고장났어. 우리 집 오토바이가. 그래서 배달을 여기까지밖에 못해. 즉, 재화의 도달 범위가 줄어들었지.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원래 한 400만 원 있어야 되는 건데 200만 원밖에 못 벌잖아? 그럼 이 중심지는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중심지 같은 경우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로 해석해서 그 유지 조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 밀도나 구매력, 교통 발달 등의 영향에 따라서 이 최소 요구치나 재화의 도달 범위 역시나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치킨 장사를 하는데 보통은 내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뭔가 이제 택배업을 하게 돼서 내가 치킨을 튀겨서 택배로 다른 지역까지 보낼 수 있어.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졌지. 그럼 내 수익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심지를 규모별로 상대적인 특성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편의점과 백화점이 있을 때 이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숫자 같은 경우는 편의점은 상점수가 많고 백화점은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점수가 많으니까 평균 거리가 가까울 거고 백화점은 서로 간에 멀겠지. 그래서 편의점은 한 달에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요구치가 작은 데 반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역시나 좁게 나타날 거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소 요구치가 큰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형태는 일상용품은 아무래도 가까운 곳으로 주로 구매하려는 경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쪽에 일상용품들, 슈퍼나 편의점은 넓게 이렇게 입지하는 게 좋은 거야. 분산돼서. 그래서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데는 분산 입지하는 게 좋아요. 분산돼서. 자, 근데 전문적인 상품을 구매하려고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결혼하려고 반지를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집 앞에 있는 금은방 갈 거야? 결혼 반지를 맞춰야 되는데 어디 갈 거야?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서울의 종로를 가거나 그런 업체들이 많은 곳으로 가겠지. 그것처럼
우리가 자주 구입하지 않는 것들, 전문적인 상품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주로 집중해서 입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뭐 가끔 먹는 것들, 뭐 삼계탕 거리라던가, 뭐 삼겹살 거리라던가, 또는 우리가 뭐 애견 거리 같은 거 있죠. 우리 청주에도 저기 청주체육관 앞에 애견센터 쫙 모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전문적인 상품은 집중해서 입지한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상품은 집중 입지하는, 주로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상품을 구매할 때는 그 전문점에 가서 구입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최근에 소비자의 구매 행태는 양적 소비보다는 질적 소비를 중시하게 됐고요. 구매의 품목은 다양화되었다. 그래서 유통업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게 됐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심이고 백화점은 고가풀 매출을 많이 따지게 되고 슈퍼마켓은 일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품, 그리고 대형마트는 판매 상품이 넓고 넓은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입지 특성들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디에 입지하게 되냐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도심이나 구도심에 입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백화점이 있는 곳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종로나 아니면 명동 쪽이나 아니면 강남 쪽이나 아니면 여의도 이런 데 가야지 있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의 중심부에 분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백화점 갈 때는 주로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반면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넓은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형태만 보더라도 백화점은 항상 높게 지어 고층화돼 있어. 근데 대형마트는 층이 여러 개로 막 나눠져 있는 편은 아니죠.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는 데는 두 군데, 세 군데, 두 층, 세 층밖에 없잖아. 그래서 대형마트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넓게. 그래서 이 대형마트는 주로 어디에 입지하냐면 사실 주변 지역에 입지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 거야. 넓은 부지. 그래서 얘는 자동차 교통 중심의 넓은 부지를 중심으로 외곽 지역에 생겼던 게 최초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가 어디에 최초로 생겼냐면 용안동 쪽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생기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마트 생기고, 그 다음에 청주 터미널 쪽에 롯데마트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도심하고,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안길 부분하고 다 거리가 멀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저기를 잘 안 갈 거 아니야. 그때 자동차가 많았던 거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했단 말이야. 이마트랑 저기 롯데마트에서. 그래서 셔틀버스가 맨날 돌아다녔어. 공짜 버스야. 그래서 타면은 거기 마트까지 데려다줘. 그 당시에 나 초등학교 때 그냥 심심하면 탔단 말이야, 그 버스를. 탔다가 친구네 집 앞에서 그냥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대 때문에 우리 매출 줄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셔틀버스를 없앴는데, 어쨌든 이 대형마트는 외곽에 입지하는 게 특성이다. 왜냐면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화점은 고층화되어 있고 백화점은 넓게 자동차 교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제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백화점은 도심 쪽, 대형마트는 자동차를 이용한 바깥쪽 주변 지역에 입지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소비 공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일상용품을 24시간 판매를 하게 되고, 요즘 뭐 시골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조건 편의점으로 가잖아. 얘도 편의점 가서 죽치고 앉아있니? 진짜 시골 애들은 학교 끝나면 다 편의점에 몰려서 앉아있어. 우리 동네 초등학생들도 보면 편의점 가가지고 맨날 앉아서 막 게임하고 컵라면 먹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점포 소매업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점포 소매업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 쇼핑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얘네들은 따로 상점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나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집으로 내가 점포를 설정을 해놓고 집에서 그냥 택배 거래만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장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점포 소매업을 오픈하고 폐업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통업 간의 비교를 하는 건데 편의점, 슈퍼마켓, 무점포 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면은 소매업태 분석 나와 있죠. 자, 보면은 무점포,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백화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먼저 종사자 수를 비교를 했을 때 종사자 수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종사를 한대요? 무점포 소매업이 가장 많이 종사를 하죠. 아무래도 이거는 뭐 제약이 별로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많이 종사하는 데가 편의점이야. 편의점. 다음이 슈퍼마켓. 그 다음이 대형마트, 백화점 순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사업체 수로 따지게 되면은 이거는 저차중심지, 고차중심지랑 관련돼 있겠지. 사업체 수도 역시나 무점포 소매업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다음 많은 게 편의점. 편의점 겁나 많지. 그 다음 많은 게 슈퍼마켓.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순으로 나타날 겁니다. 백화점 순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사업체당 종사자 수로 따져보자. 사업체당 종사자 수.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면 되죠. 대각선을 그어서 기울기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로 판단했을 때, 자, 백화점 하나당 일하는 사람들과 대형마트 하나당 일하는 사람들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백화점에 일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대형마트에 일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백화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무점포가 많을 거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겠지.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이 고차 중심지에는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취업자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추가액까지도 비교를 해볼게요. 매출액. 그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냐? 자, 그러면은 원 크기로 나와 있는데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번대? 무점포가 제일 돈을 많이 벌겠지. 얘도 용돈 쓸 때 거의 다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쓰잖아요. 무점포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제 슈퍼마켓. 여기서 말하는 슈퍼마켓은 뭐냐면 그런 데 생각하면 돼요. GS 슈퍼 뭐 이런 데 있지. GS 슈퍼마켓, 무슨 슈퍼마켓? 커다란 슈퍼마켓. 동네에 있는 슈퍼 말고 구멍가게 말고. 그래서 슈퍼마켓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이랑 대형마트가 비슷비슷해. 편의점이랑 대형마트가 비슷비슷하고 제일 꼴찌가 백화점이에요. 자,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조금 이게 다를 건데 원래는 대형마트 쪽이 이게 매출이 더 컸어. 그래서 무슈, 대편, 백 이런 식으로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가 요즘에 매출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여기는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백화점도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어. 왜? 사람들이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 가더라도 무점포 소매업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인터넷 쇼핑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점포 소매업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반면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편의점은 매출액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치, 늘어나지. 니네 일상생활에서도 봤듯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업체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 비싸잖아. 근데 애들 겁나 많이 하잖아. 그렇다는 거. 사실 슈퍼마켓은 그냥 중간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매한 중간이기 때문에 슈퍼마켓은 제외하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중간 정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 업체 중에서 최소 요구치는 누가 제일 클까? 최소 요구치는? 백화점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이 대형마트. 그 다음이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는 예외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소매업태별 매출액 변화도 한번 보면은, 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지. 줄다가 2021년에 조금 늘어났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살짝 늘어난 거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중간 형태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무점포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죠. 특히 2022년, 21년 코로나 때 엄청나게 더 크게 성장을 했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일반적으로 다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매업태. 이거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왜? 썰려 와. 아래쪽에? 네. 자, 보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이렇게 있네.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그리고 수학, 가는 사업체 수가 제일 적고 종사자 수도 제일 적고 매출액도 적어. 백화점이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사업체 수는 가보다 많고 종사자 수 가운데고 매출액도 가운데. 대형마트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슈퍼마켓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나왔다. 슈퍼마켓이 아니라 편의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매출액이 이렇게 돼 있겠지. 사업체 수랑 종사자 수는 훨씬 많은데 매출액은 대형마트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편의점은 크지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가는 나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이 크다. 백화점은 도심에 입지한다고 했죠. 자, 나는 나보다 소비자의 평균 구매 이동 거리가 멀다. 슈퍼 갈 때랑 대형마트 갈 때 더 멀겠죠. 자, 다는 나보다 고가의 상품 판매 비율이 높다. 슈퍼마켓은 거기서 겁나 비싼 거 있거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됩니다. 문제 유형은 거의 딱 이 정도로 나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더 심하게 물어본다면은 사업체당 종사자 수, 사업체당 매출액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고차 중심지일수록 사업체당 종사자당 사업체당 매출액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상업에서는 하나 나왔을 때는 그냥 땡큐죠. 쉽게 풀 수 있다. 자, 다음에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쪽 보겠습니다. 자,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게 되면 산업화 이전에는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들 1차 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토지랑 노동력이 중요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업화 때에는 제조업의 발달로 인해서 2차 산업의 비율이 점차 증가를 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이때는 자본과 노동력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때는 토지만 중요했었는데, 탈공업화 시대 때는 이제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데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서비스 산업이 다변화되고 전문화된다. 그래서 이때는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게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1990년대, 60년대 이후부터는 2차 산업이 강조가 되다가 90년대 이후에 2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탈공업화로 인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점차 성장하게 되는 건데, 저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사람들을 위한 것, 즉 소매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분산해서 입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비자 서비스업에 많이 분포하는 지역들은 어떤 곳일까? 숙박업, 소매업, 음식점이 많은 곳. 인구가 많은 곳이겠지. 인구가 많거나 또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요. 자, 반면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같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 자, 그럼 기업이 많은 곳에 입지해야겠죠. 기업과의 접근성이 높고 정보 획득에 유리한 도심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는 거죠. 집중해서 입지한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 역시나 대도시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에 우리나라 생산자 서비스업의 거의 80% 이상이 서울에 입지한다고 보면 돼요. 서울 또는 광역시 지역들에 입지하게 되겠죠. 이 광역시 중에서 눈에 띄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과학기술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이 대전은 과학기술 전문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에요. 과학 연구단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전문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대전이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의 수도니까 많은 기업의 본사들이 있겠죠. 그 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광고회사 같은 거 어디에 많겠어? 서울에 많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교통 문제인데, 교통 문제에서는 이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도로, 철도, 해운, 항공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운송비라는 게 들게 되죠. 이 운송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을 나눠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종점 비용은 기본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택시 타면 요즘에 기본 요금 얼마야? 3,000원이나 돼 요새? 택시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3천 얼마예요? 진짜? 대박이다. 되게 비싸네. 그럼 그 3,000 얼마라는 기본 요금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뭐 기사가 밥 먹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 요금인 거야. 그리고 기본 요금을 타게 되면은 타자마자 주행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일정 거리 이동한 다음에 올라가지. 그거는 기본 요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기종점 비용이다. 주행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연료비라던가 뭐 터미널비, 뭐 도로 이용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운송비 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그리기 싫어서 내가 가져왔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운송비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운송비, 세로축 운송비고 가로축은 거리인데, 자, 여기 보면은 기종점 비용이라서 기본 요금이 있고 주행 비용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거리를 갔어. 이 정도 거리를 가게 되면은 주행 총 요금은 이만큼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타자마자 내렸어. 그럼 기본 요금만 내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통수단별로 그 특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부터 볼게요. 도로는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 타고 다니는 거는 일단 기종점 비용, 기본 요금이 저렴하고요.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아.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갈 때는 차를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택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주에서 서울까지 갈 거야. 근데 내가 택시 타고 가면은 어때? 요금이 얼마 나오겠어? 10만 원 넘게 나오겠지. 그것처럼 주행 비용이 증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얘는 단거리에 유리해요. 도로는 단거리에 유리하다. 근데 단거리에 유리하지만 또 장점은 뭐가 있냐면 운전 연결성이 우수해. 즉 내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서 상남구 앞으로 가주세요 하면 상남구 앞으로 딱 정문 앞으로 딱 내려주겠지. 이것처럼 이거는 문과 문을 연결하는 운전 연결성이 우수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뭔가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송 분담률이 매우 높아요. 즉 국내에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이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고속도로만 가더라도 트럭들이 맨날 다니잖아. 그 트럭들이 여러 가지 화물들도 옮겨가고, 그리고 우리 도로를 통해서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다닐 때도 사람들이 많이 실어 다니지. 즉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때는 도로를 이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거리에 유리하다는 거. 그다음에 철도 보겠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도로랑 해운의 중간 수준의 운송비 구조가 나타난다. 즉 기종점 비용은 중간이야. 기종점도 중간이고, 그리고 주행 비용도 중간이라는 거죠. 즉 내가 청주에서 서울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버스비랑 기차비가 있잖아. 누가 더 저렴하게? 버스비랑 기차비. 버스. 기차가 좀 더 저렴해. KTX 많은 이상. 이것처럼 이 철도 같은 경우는 중거리를 갈 때 유리해요. 중거리를 갈 때 유리하다. 자, 이거 철도의 특징은 뭐냐면 차가 안 막혀. 정시에 도착해. 정시성이 우수하지만 얘는 문전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차 타고 산남보 가주세요 하면 가? 산남보까지는 철도가 없는데 못 가잖아. 그래서 정시성이 우수하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랑 관련해서 철도 중에서는 또 지하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 있냐면 먼저 수도권 전철이 있고, 서울하고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철, 그리고 대전, 대구, 광주, 그리고 부산하고 울산을 연결하는 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어디 있냐 이런 문제들도 가끔 물어봐. 여기는 지하철역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만 있다. 세종에는 지하철 있어요 없어요? 세종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대전하고 세종하고 천안 우리 청주까지 다 이어버리는 광역철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철에.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도시에 위치하게 되는데, 지하철은 또 기차랑 다르게 조금은 단거리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단거리 위주.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로 해운 같은 경우는 기종점 비용. 기본 요금은 커요. 기본 요금은 크지만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아요. 그 말은 뭐냐? 장거리를 갈 때 유리하다는 거예요. 장거리에 유리한데, 근데 배 타면은 어때요? 배 타봤니? 네. 어디 갈 때 타봤어? 쬐끄만. 쬐끄만 배? 오리배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강가에 있는 유람선? 뭐 그런 느낌. 바다에, 보통 우리는 해운은 바다에 있는 배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바다의 배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은 비싼데 거리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크게 안 나.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부산을 가나, 배를 타고서 인천에서 부산을 가나, 아니면 제주도를 가나, 아니면 목포를 가나, 비용은 비슷비슷한 거야. 이것처럼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장거리에 유리한데, 단점은 뭐냐?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죠. 기상에 영향을 받아. 실제로 내가 한번 답사 때문에 백령도, 연평도가 있는 서해안에 있는 섬들로 내가 답사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배를 타고 갔어. 원래 1박 2일 일정이었어. 근데 날씨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배가 이제 돌아갈 날인데 끊기는 거야. 그래서 1박 2일만 갈 정도의 짐과 돈을 가져갔는데 배가 끊겨가지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4박 5일 있었어. 그지처럼. 4박 5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멀미도 많이 나죠. 그래서 보통 여객보다는 화물의 수송을 우선적으로 한다.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기보다는 화물 수송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 같은 경우는 신속한 수송에 유리하겠죠. 신속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국외 여객의 대부분을 바탕으로 하겠고요. 항공은 그래서
기종적 비용도 비싸고 주행 비용도 어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기종적 비용과 주행 비용 모두 다 비싸다. 제일 비싼 거. 하지만 빠르게 운송할 수 있다는 거.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 교통수단과 운송비 구조 한번 보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세로축에서 거리가 0인데 시작하는 점들이 다르지. 이 점들이 뭐냐? 기종점 비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기종점 비용, 즉 기본요금이 가장 저렴하죠. 그러니까 도로야. 자,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가 중간이죠. 그리고 해운이 그 다음, 그리고 항공이 기종점 비용이 제일 비싸.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본요금 내고 탔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요 정도 거리를 가려고 해. 요 정도 거리를 가려고 해. 자, 그러면은 어떤 교통수단 이용해야지 제일 저렴해? 여기까지는? 도로가 제일 저렴하지. 이 비용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내가 요 정도 거리까지는 뭘 이용하는 게 좋아요? 철도를 이용하는 게 저렴하지. 그리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 뒤로부터는 해운을 이용하는 게 저렴한 거야. 반면에 항공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싼 거야. 무조건 비싸지만 장점은 뭐야? 제일 빠르다는 거죠. 제일 빠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송비 구조 그래프로 도로, 철도, 해운, 항공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냐면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교통수단의 수송 실적별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은 도로가 있고 지하철과 철도가 있고 항공, 해운이 있어요. 보니까 철도를 이제 지하철과 철도로 나눴죠. 기차랑 지하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 역에 보니까 가가 사람들을 제일 많이 실어 나눈다는 거죠. 사람이야, 사람. 국내야, 국내. 자, 그러면 어떤 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고 다닐까? 그치, 도로가 되겠지. 가는 도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싣고 다니는 게 뭘까요? 지하철이겠죠. 지하철, 우리 수도권이나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타잖아. 그래서 나가 지하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배 타는 사람이 많을까? 기차 타는 사람이 많을까? 기차가 많겠지. 다가 기차가 되는 거야. 철도. 나랑 많은 거의 국내 여객이 적죠. 자, 그러면 이제 국제를 보는 거야. 해외를 나가는데 이제 도로 타고 나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 기차 타고 갈 수 없어? 없지. 그래서 배 아니면은 비행기일 거야. 자, 근데 국제 여객은 그럼 배 타고 많이 갈까? 비행기 타고 많이 갈까? 비행기겠지. 많은 그럼 항공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화물도 보겠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을 역시나 도로로 옮기고 있죠. 그럼 도로를 제외하고 뭘로 많이 옮기냐? 다랑 나래. 자, 기차로 화물을 많이 옮길까? 배로 많이 옮길까? 배로 많이 옮기겠지? 그래서 나가 해운이 되고 다가 철도가 되는 거야. 자, 국제 화물도 한번 볼 수 있어요. 국제 화물의 거의 100%, 거의 90%는 전부 다 배를 타고 옮기게 된다. 비행기로도 물론 옮기긴 옮겨요. 하지만 배를 타고 옮긴다. 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가는 남자 정시성이 뛰어나다. 차 타고 가는 사람이랑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 정시성. 시간 딱딱 떨어지는 거는 지하철이죠. 막힐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고요. 나는 다보다 지하철은 철도보다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지하철은 도움이 되겠죠. 자, 3번. 다는 나보다 철도는 해운보다 주행 비용의 증가율이 높다. 주행 비용의 증가율 높아야 낮아요? 이거는 중거리 유리한 거니까 주행 비용 증가율이 중간이라고 했지. 즉 기종점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은 도로가 제일 저렴하고 다음 철도, 해운, 항공순이 나타나게 되고 주행 비용 증가율로 따지게 되면은 도로가 가장 크고
항공은 예외로 도로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철도, 해운수는 나타난다. 그래서 해운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 유리하고 중간 정도의 철도는 중거리, 도로는 단거리에 유리하다. 그래서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다 낮다? 철도는 나보다 높다. 뭔가 옳지 않은 거 모르는구나. 자, 나는 나보다 해운은 항공보다 상업적으로 이용한 시기가 이르다. 배 타고 가는 게 빠를까? 비행기 탄 게 빠를까? 배가 더 빠르겠죠. 자, 많은 가보다 기상 조건에 따른 제약이 크다. 항공 역시나 기상 조건에 따른 제약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교통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능 완성의 자료 분석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번에 등장한 자료인데 수능 완성에서 자료 분석 2번 볼게요. 자, 이걸 등장했다는 거는 이제 선지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먼저 주요 고속철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고속철도는 KTX를 말하는 거야. KTX. 자, 그래서 KTX 역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고속선으로 연결된 곳이 있고 연결 안 된 곳들이 있지. 연결 안 된 곳들은 실제 KTX는 아닌 거야. KTX가 아닌데 그냥 철도 중에서 준고속철도. 그러니까 무궁화 열차 이런 거 타봤니? 기차 타봤어? 그거 무궁화 같은 거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역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KTX 역 하면은 KTX 선이라고 한다면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 그리고 서울부터 광주까지 가는 호남선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나눠지는 지점이 있어. 여기가 어디야? 나눠지는 지점. 그치. 청주의 오송역이지. 청주의 오송역을 기점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KTX랑 관련된 선지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고속철도에 분기점이 위치한 곳이다. 분기역이 위치한다 하면서 청주의 오송을 딱 가리키는 거죠. 이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광주랑 부산, 대구, 부산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 이 분기점을 천안 아산에 주려고 했어. 그래야지 이게 직선으로 떨어지니까 빨리 가겠지. 근데 우리가 우기고 우겨가지고 여기로 넣은 거야.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드리프트한 거야. 그래서 속도가 엄청 늦어졌대. 그리고 사실은 여기 천안 아산이나 대전 쪽으로 놨으면은 대전이 승객이 더 많으니까 더 편하단 말이야. 근데 청주가 우기고 우겨가지고 이렇게 됐다. 사람들이 엄청 욕하는 거죠. 그래서 KTX선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역을 기억하는 문제가 나올까? 이거는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청주 오송을 기점으로 둘로 나눠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강원도 쪽으로는 KTX 안 간다. 자, 그 다음에 지하철을 보면은 지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 춘천하고 천안, 아산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그리고 대전에 한 줄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구에 있고, 그리고 여기 광주에도 한 줄 있고요. 여기 부산 쪽 보면 부산은 그래도 좀 넓게 확장됐어. 부산에서 시작해서 그 위쪽에 있는 김해와 양산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부산에 있는 김해와 양산까지 연결되어 있고 또 쭉 타고 올라가서 울산까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도 광역철도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하철이 있다. 광역시에 지하철은 다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볼게요. 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항구들이 많은데 주요 항만들만 찾아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1의 항구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부산항을 들 수 있어요. 부산항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구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데가 광양항. 세 번째가 울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광양하고 울산 쪽에 항구가 많이 발달했냐면 이네들은 공업 때문에 많은 양의 화물들이 필요하지. 어떤 화물들? 울산 쪽으로는 뭐가 많이 들어올까?
석유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제철공업에 필요한 철광석과 석탄이 많이 들어오겠죠. 광양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석유나 여수에 필요한 석유나 그리고 철광석, 석탄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항구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남해 쪽에 위치한 이런 항구들이 크게 발달을 했고요. 나머지로는 위쪽에 인천항과 평택항이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성장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특히 평택항은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지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항구도 물론 발달되어 있지만 공항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발달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공항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 중에 노란색으로 칠한 곳들이 있는데 이 노란색이 국제공항들입니다. 공항 문제들은 가끔 등장해요. 그 중에서 어디를 물어봤었냐면은 양양이랑 청주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인천공항이 되겠죠. 제일 여객 이용객이 제일 많은 곳이 1번 인천공항이고요. 2번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저번에 우리 도시 문제 할 때 이렇게 했었죠. 서울에 위치한 김포공항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게 제주도가 되겠죠. 제주국제공항. 네 번째가 부산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이 있고 다섯 번째가 대구를 물리치고 청주라는 거. 청주 이용객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어쩔 때는 부산보다 이용객이 더 많을 때도 있대요. 근데 평균적으로 청주가 5등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이에 양양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양양에 강원도 쪽에 공항을 설치해줬는데 이때 평창올림픽 때 설치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양양 쪽으로 갈 때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양 쪽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서핑도 즐기고 뭐 하는 거겠죠. 원주 쪽으로는 잘 안 가요. 여기 있는 공항들은 뭐냐면 국내선만 운영해요. 국내에서만 다닐 수 있는 공항들.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무안국제공항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모든 광역시에는 공항들이 있어요. 인천광역시 있고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도 있고 다 있는데 대전에만 없다. 왜? 누구 때문에? 청주 때문에. 청주 때문에 없다는 거. 내가 일본 여행 갔잖아. 네. 저번에. 근데 우리 비행기 안에 여고생 애들이 단체로 타는 거야. 뭐지? 했는데 저기 어디야? 예산에 있는 어떤 여고에서 체험학습을 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어느 학교지? 보니까 그거야. 백종원 대학교. 백종원이 그 사립학교 이사장이잖아. 거기에 있는 한 여고더라고. 그래서 오사카로 와가지고 다 같이 놀고 가더라고. 말 잘 듣던데. 그래서 공항 문제도 최근에 선지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즘에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지역지리 문항이야. 지역지리 문항이니까 주요 지역들 살펴보시고 청주국제공항이 꼭 문제에 나오기를 또는 오송역이 나오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풀어본 것 같아. 풀어본 것 같아. 어려웠던 거 뭐 있어? 6번?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 보면은 세 지역의 경제활동별 지역 내 생산액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농업, 임업, 어업이 나오는데 이거는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2차 산업에 해당하는 거는 광업과 제조업을 들 수 있어. 얘네 둘이는 2차 산업인 거야. 2차 산업. 그래서 광업은 뭐야? 돌 캐거나 석탄 캐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제조업은 뭔가 공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2차 산업이고 1차 산업인데 도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부산이고 여기는 전남이고 여기는 강원도 세 지역이 나오네.
자 그러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이 주로 발달을 했겠어? 강원에는 아까 우리 공업을 할 때 강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강원도는 1차 산업 아니면은 3차 산업이야. 참 굳이 2차 산업으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는 광업이 발달했겠죠. 왜? 아직도 석탄을 캐는 곳들이 있으니까. 석탄이나 석회석을 캐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광업을 보고서 강원도를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뭘 보고 찾아야 돼? 전남은 1차 산업이 주로 발달했죠. 농업에서 1차 산업 발달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2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두 지역이 있어요. 전남에 있는 광양과 여수가 있지. 광양과 여수가 있다 라고 봤을 때 푸시면 되고, 자 부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니까 몇 차 산업이 발달했겠어? 그치, 3차 산업 위주로 발달한다. 근데 여기 메뉴에서 1차랑 2차만 있지. 그럼 제일 값이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거지. 자 봤을 때, 자 먼저 농업, 임업에서 나 같은 경우가 특출나게 높고,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서도 나가 특출나게 높으니까 나는 어디 거야? 전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광업 부분에서 비중이 높은 거 봐서 여기가 강원도로 찾으면 되고, 나머지 하나를 부산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강원은 광업 생산액이 제조업 생산액보다 많다. 광업 생산액이 이만큼이고 제조업 생산액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단위가 다르지. 단위가 이거는 조원인데 1.0, 0.5 뭐 이렇게인데 이거는 0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단위가 다르니까 아니라고 보면 되죠. 자 2번 부산은 전남보다 제조업 생산액이 많다. 부산하고 전남 봤을 때 제조업은 전남 쪽이 더 많다고 보면 되고, 전남은 세 지역 중에 농림어업 생산액이 가장 많다. 농림어업 생산액 가장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가는 세 지역 중에 총인구가 가장 적다. 총인구는 누가 제일 많아? 이 중에서 부산이 제일 많지. 부산이 330만 정도 되니까 부산이 가장 많고요. 나는 영남권에 속한다. 나는 아까 전에 전남이니까 호남권에 속하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1차, 2차, 3차는 전부 다 외울 필요가 없이 대도시면은 당연히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1차 산업이 높은 지역은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우리 농업에서 많이 나왔던 지역들 있죠. 전남, 전북, 경북, 깡시골 3인방들 있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거야. 산업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거. 공업도시. 최고의 공업도시 어디가 있어? 울산이 있지. 울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겠죠. 높게 나타난다. 3차 산업은 대도시일수록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좋아요. 공부는 내일 하시고 네. 이거 공부랑 이거 문제는 내일 합시다.